안녕하세요 여러분, 화요일 아침 상승미소입니다. 현재 시간이 새벽 5시 40분입니다. 장 마감을 굳이 확인하지 않고도 현재 S&P 500 7% 이상 하락했습니다. 새벽 다우지수 기준으로 장중에는 2000포인트가 넘게 하락하는, 제가 주식 투자하면서 2000포인트, 다우지수가 2000포인트 하락하는 것은 저는 처음 경험하는 일이라요. 놀랍기도 하고 무섭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부터 걱정해야 될 건, 한간에 이런 얘기를 하죠. 결국은 코비드-19, 코비드-19 금융위기로 확대, 발전될 것이다. 이런 두려움이 많이 있죠. 벌써 다시 한번 세상을 만난 듯 우리 풍랑론자 여러분들, 경제위기, 금융위기로 간다. 이렇게 주장하죠. 그래서 오늘 이 코비드-19가 금융위기로 전이될 수 있는지 한번 추적해 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최근 증시 하락을 이끌고 있는 것은 금융주입니다. 특히 뱅크 섹터, 은행주들이 많이 하락하고 있죠. 그 중에 은행주 하면 과거 100년 동안 대표적인 회사 JP모건이 있죠. JP모건은 은행주의 벨웨더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JP모건의 방향에 따라 은행주가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런 의미죠. JP모건의 주가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로 하락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하락했는지 최근 3년 동안의 차트를 봤더니요, 한 달 만에 고점 대비 딱 40% 정도 폭락했습니다. 엄청난 수치죠. 반토막은 아니지만 거의 40% 가까이 폭락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아직 JP모건의 주가는 200일선에 놓여 있긴 하지만 언제 하락해도 의심하거나 놀랄 이유는 없겠죠. JP모건이 이 정도 했으니 전체 금융주 섹터들, 파이낸셜 섹터들 같이 하락했다고 봐야죠. XLF입니다. 금융주 섹터 ETF인 XLF, 딱 한 달 동안 고점 대비 26% 하락을 했습니다. S&P 차트, 즉 S&P 500 인덱스 하락을 추월했는데요. 이것을 S&P 500과 그 다음에 금융주 XLF를 비교해 봤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SPY, S&P 500 ETF죠. SPY는 16% 하락했어요. 반면 XLF, 금융 섹터 ETF는 26% 하락을 했습니다. 즉, 금융주가 S&P 500 하락을 주도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금융, 특히 은행 주식이 하락을, 전체 증시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가, 그걸 찾아봐야 되겠죠. 단순히 채권금리 하락, 이로 인해서 예대마진 축소만으로 설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일이 하나씩 찾아봤는데요. 어젯밤 블룸버그에서 나온 기사 제목입니다. US 크레딧 마켓, 즉 미국의 크레딧 마켓, 대출 시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대출 시장이 surges, fear surge, 즉 공포감으로 엄청나게 극대화됐다. most since Lehman,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 이후에 신용 경색에 대한 부담이 가장 높아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금융위기는 항상 부채의 위기에서 시작합니다. 즉 파산자가 늘어나고 그 파산자에 대한 경계감으로 은행이 대출을 축소하고 반대로 대출을 회수할 때 신용경색, 부채 디플레이션이 시작하죠. 그래서 최근 은행주, 금융주 섹터의 하락은 기업 파산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여기에 엎친 데 덮쳤습니다. 설상가상. 사우디의 감산
반대가 아니라 아예 증산을 해버렸죠. 러시아 너희들 연마오라 하면서 증산을 해버렸고, 그 틈을 타서 사우디 친위 쿠데타가 일어났죠. 반대 세력들을 모조리 다 감금하는 이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로 인해서 국제 원유가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0% 넘게 폭락했습니다. 20% 넘게 이렇게 하락한 경우는 91년 걸프전이죠.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있었던 이라크, 지금은 사망했지만 이라크 내 후세인 대통령이 군대를 몰고 쿠웨이트를 침공했었죠. 그걸 미국이 참전해서 이라크를 혼내줬던 그게 걸프전인데요. 91년 걸프전 이후 하루 만에 가장 큰 폭락이 있었습니다. 석유 가격이 폭락한 것과 은행주하고 무슨 상관이냐? 예,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상관이 있습니다. 파이낸셜 뉴스, 어제 아침 뉴스입니다. 미국 셰일 석유업체들 유가전쟁에 줄도산 위험 고조다. 예, 셰일 업체들이 빚이 많습니다. 고금리 부채가 많은데요. 유가까지 $30로 폭락하게 되면 예, 수지타산을 맞출 수가 없어서 파산 위험이 높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지금 현재 그 전염병 때문에 기업들이 대출 일으키기도 쉽지 않은데 이제 셰일 업체들, 석유 가격 폭락으로 부채가 많은 셰일 업체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이로 인해서 전체 하이힐드 채권 신용 위험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죠. 지금 현재 블룸버그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크레딧 스퀘어라고 해야죠. 신용도 위험,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죠. 이 CDS, 신용도 CDS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로 높아졌습니다. 즉 석유 가격이 폭락이 없더라도 전체 하이힐드 채권에 대한 신용 위험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석유 가격 하락으로 셰일 업체들까지 줄도산 위험을 맞았다. 이렇게 되다 보니 FRAOIS, 즉 은행들 간에 돈을 빌려주고 많은 이 지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OIS 스프레드라고 하는데요. 이 OIS 스프레드가 2011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어요. 한마디로 은행들 간에도 서로 돈 빌려주는데 사실 만만치 않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 지표만으로 해석되는 게 아니라 이제 전문가들도 한 명씩 나서고 있습니다. 핌코, 채권 투자의 큰 손이죠. 핌코의 이 발음하기 힘든데요. 펠스라는 분이 블룸버그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밑에 한글로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코비드-19 이 바이러스가 앞으로 2개월 안에 피크를 지날 것이라 보기 때문에 리세션에 대한 위험은 짧게 끝이 날 것이라 예상한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6월 이후에는 바로 미국 경제가 회복이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잠재적으로 기업의 신용 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그것이 현실화된다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채 위기를 통해서 경제 위기로 전이되면서 경제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최근의 상황만 보면 미국의 기업 부채 조달에 문제점이 있고 그 부채 조달 파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은행주에 대해서 투자를 기피하고 매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은행주를 매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 예, 전체 S&P 500 인덱스 미국 전체 증시가 하락이 계속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알아봐야 됩니다. 금융위기는 항상 부채의 위기, 파산자가 늘어나고 그 파산자가 늘어나는 것 때문에 은행이 신용을 쪼일 때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전염병은 그 다음에 석유가격 폭락 동시에 설상가상으로 나타난 이 현상은 향후 미국의 금융시장을 파산 위협, 금융위기 위협에서 막아낼 수 있을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기업들,
하이힐드 걱정이 많죠. 그런데 하이힐드 채권은 만기가 있습니다. 만기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조기 상환 걱정은 없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기업들이 하이힐드 만기가 얼마나 오는지 찾아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 아래 숫자는 연도입니다. 20년, 21년 연도고요. 세로 축은 금액입니다. 10억 불이니까요. 전체 30은 300억 불을 얘기하겠죠. 다행스러운 건 2020년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에너지 기업들의 하이힐드 채권 금액은 채 30억 수준도 30억 달러 수준도 안 된다. 즉 올해 내에는 걱정할 필요 없고 내년부터 좀 많아지지만 기름값이 올라가면 저것도 많아질 수 있겠죠. 아무튼 내년은 우리가 미리 걱정할 필요 없고요. 올해 현재 시장에서 걱정하는 에너지 기업들의 HY 만기가 없는 것을 볼 때 파산 위험은 생각보다 높지 않다. 그렇다면 에너지 기업 말고 다른 전체 하이힐드 채권을 발행한 전체 기업들 만기가 오는 것도 조사해 볼 필요가 있겠죠. 보시는 그림처럼 2020년 금액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유로로 계산돼도 약 100억 유로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요. 금액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걱정할 연도는 21년 이후다. 에너지, HY, 에너지 기업들의 하이힐드 채권 만기와 거의 비슷한 궤적이죠. 즉 하이힐드 채권 만기로 돌아오는 것 때문에 올해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만에 나오는 용어 TD 스프레드, 미국 국채와 유로 달러 간의 스프레드. 유로 달러가 왜 미국은 얘기인데 유로 달러가 나오느냐? 국제 금융시장에서 핵심 금리는 리보 금리죠. 리보 금리는 영국 금융시장에서 있기 때문에 통상 미국 국채와 유로 달러 간의 스프레드가 벌어지면 금융위기로 전이될 수 있다. 이런 위험이 있는 거죠. 앞에서 FRAOIS처럼 지금 TD 스프레드는 올해 들어서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2018년 금리를 한참 올릴 때만큼 높아진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게 과거 2008년, 9년의 금융위기 시점과 얼마나 비교가 될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연준은행에서 가져온 과거 15년간 TD 스프레드입니다. 보셨나요? 과거 지금 현재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020년 2월 3월에 TD 스프레드는 0.48입니다. 그런데 과거 금융위기 때 TD 스프레드는 무려 4.7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금융위기 때와 현재 TD 스프레드를 보면 2018년, 17년 잠깐 상승했던 수준과 큰 차이가 없다. 즉 2008년 금융위기와 비교할 만한 수준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TD 스프레드만 찾아볼 게 아니라 리보 금리, 은행 간 빌려주는 금리. 왜? 신용 경색이 되면 은행도 못 믿습니다. 왜? 리먼 브러더스도 파산했고 그렇게 파산한 이유는 기업들의 빌려준 돈을 떼어버리면 은행도 위험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금융위기 가능성이 높으면 리보 금리도 치고 올라가는데요. 최근 3년 동안의 리보 금리입니다. 현재 리보 금리는 어제 날짜로 0.9입니다. 상당히 많이 내려왔죠. 즉 하향 안정세를 기록 중인 것으로 볼 때 은행 간 신용도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15년간 리보 금리 추이도 보여드릴 필요가 있겠죠. 과거 15년간 리보 금리도 금융위기 때 6, 7%까지 갔던 거와는 차원이 다르죠. 현재는 0.9다. 즉 리보 금리만 보면 현재 미국의 신용 경색은 그리 심하지 않다. 2019년, 18년에 저렇게 올랐던 이유는 간단하죠.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리보 금리도 올라갔던 것이고 현재 내려오는 것은 기준금리가 내려오는 수준만 반영하고 있고 신용위험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새벽 어젯밤 페드가 드디어 레포 지원 금액을 확대했다는
블룸버그 뉴스 보도입니다. 얼마나 확대했는지 뉴욕 패드 홈페이지를 가보니까요. 하루짜리 만기 신청 금액 어제 1129억을 은행에서 신청했는데요. 연준이 전액 받아들였습니다. 자, 2주 전쯤에 한 달 전인가요? 한 달 전에 연준이 레포 지원 금액을 줄이겠다고 하면서요. 하루짜리 한도를 1,000억으로 묶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 하루짜리 한도를 넘어선 금액을 신청했는데 받아들여졌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3일물 만기 한도 금액도 아래 박스 보이죠? 896억 달러를 신청했는데 전액 다 연준이 받아들였습니다. 불과 한 달 전 연준이 레포 지원 금액을 줄이겠다고 하면서 기간물은 200억 달러로 한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4배 넘는 금액을 곧바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즉, 미 연준이 돈을 적극적으로 풀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엊그제 방송에도 말씀드렸죠. 전염병으로 인해서 경제 성장률을 회복시키려면 통화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 미국의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월스트리트저널 기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 다음 백악관이 이제 재정정책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즉, 재정정책, 돈이 필요하죠. 그 돈을 의회에 준비하려면 얼마나 써야 될지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일단 이게 왜 중요한지 과거 흐름을 보겠습니다. 지금 과거에 1930년 경제 대공황부터 현재 2009년 서프라임 위기, 그 다음에 작년에 중국과 미국의 싸움, 이런 것들 있었죠. 이럴 때마다 경제가 힘들어졌을 때 그때마다 해온 건 재정정책이었습니다. 즉, 보시는 그림은 GDP 대비 얼마나 정부가 돈을 썼느냐, 버젯 갭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통화정책만 기댈 수 없다. 본격적으로 재정정책,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겠다. 의회의 승인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난주 그 다음에 오늘 주가 폭락에 민주당이 재정정책을 승인하지 않는다? 모든 비난은 민주당이 받겠죠. 그래서 쉽게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도대체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얼마나 많은 금액을 지원할 것이냐, 지원 요청할 것이냐에 따라서 시장 흐름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지금까지 살펴본 거 결론을 내야죠. 현재까지만 보면 부채 위기로, 즉 전염병으로 인해서 부채 위기로, 그 다음에 이 부채 위기가 금융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은 아직 낮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 TD 스프레드, 하이힐드 만기, 리보 금리를 볼 때 그렇습니다. 여기에 레포 지원,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재정정책에 대한 시동, 이게 동시에 진행된다면 경제 침체, 경기 침체조차도 다시 V자로 돌릴 수 있는 희망이 있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희망 메시지를 던지고 저는 내일 와야 되겠습니다. 이 코비드-19 안정화 가능성, 이 가능성은 저는 한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처럼 사회주의 국가처럼 지역을 폐쇄하고 완전히 막아버릴 수는 없습니다. 이탈리아가 지역을 폐쇄한다는 소식에 더 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도망쳤다는 뉴스 보셨을 겁니다. 즉,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는 다른 것이죠. 즉, 바이러스 안정화는 중국처럼 폐쇄할 수 없는 미국이나 이탈리아, 그 다음에 유럽의 국가들이 한국 모델을 그대로 따라야 할 것이다. 왜? 한국의 확진자 증가세 추세입니다. 모바일 네이버에서 가져왔는데요. 3월 5일 더블탑 518명 기록한 이후에 점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3월 8일 248명, 3월 9일 어제 16시 현재는 96명이었고요. 0시 기준으로는 아무리 늦는다 해도 150명 이내로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바로 오늘이면 100명 이하로도 줄어들 수 있다. 이것이 글로벌 이 코비드-19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왜?
한국도 하는데 니들도 못하겠냐? 따라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어젯밤 헛발질을 하셨습니다. 즉 트위터를 날렸는데요. 1년에 미국에서 커먼플루 감기로 죽는 숫자만 37,000명이다. 평균적으로 27,000에서 7만 명이나 되는데 현재 그것 때문에 사망자 숫자는 22명밖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게 왜 헛발질이냐? 금융시장이 이미 코비드-19 바이러스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혼자 감기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얘기해도 시장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상승민 씨도 과거 그렇게 얘기했다. 더 이상 얘기 안 하잖아요. 왜? 선악을 가르는 가치 판단은 증시가 한다. 증시가 문제를 삼았으니 이건 문제다. 그러므로 트럼프 대통령 전략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한국 모델을 따라가겠다. 한국이 안정화된 걸 볼 때 우리도 바로 따라가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야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 봅니다. 오늘 새벽 많이 빠졌죠. 이제 빠져봤자 내일 그 다음에 모레는 안정화될 것이라고 보고요. 목요일 정도부터는 한국의 선물 옵션 만기를 기준으로 점차 돌아갈 것이다. 왜? 재정정책, 그 다음에 미국의 통화정책 등등이 이제부터 본격화될 것이고 더욱더 확실한 한 가지 증거는 한국의 확진자 증가세가 100명 이내로 줄어들고 그것을 따라하는 서방 국가가 나왔을 때부터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해외 주식은 하고 싶은데 환전 비용 때문에 부담이신가요? 환율 우대 100% 이베스트 투자증권